안녕하세요. 쏘랑솔레 시즌2입니다. 다시 만나 뵈어서 반가워요. 숨겨진 1%의 감동 속으로 아빠와 딸의 20억 소금에 얽힌 가족 사연 시작합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더 잘 됐을 거야. 어릴 때부터 내 앞길만 방해하는 너 같은 건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물론 저로 인한 가족들의 희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에 대한 기억은 그저 괴롭힘 당했던 것밖엔 없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말을 하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와 관련된 이 기막힌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몸이 많이 약했어요. 선천적이었는데 아마 비슷한 유년 시절을 겪어왔다던 엄마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몸이 약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7살 때는 결국 소아암까지 걸렸었어요. 백혈병이었는데 엄마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지금은 건강합니다. 제가 완치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은 엄마의 일이 제 탓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곤 했죠. 아빠가 연부셔서 저희는 섬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 동네 사람과도 가족만큼이나 밀접한 관계였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니 어린 저에게는 더욱더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빠는 저를 돌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셨기에 제가 의지할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었던 건 남동생의 망나니 짓이었어요. 원래도 몸이 약한 저를 항상 힘으로 이겨먹고 놀리곤 했었거든요. 연년생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도 체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작았었죠.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강도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너가 엄마 그렇게 만든 거지? 너는 어릴 때부터도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게 뭐 누나라고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다 저만 편애했다면 제가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제 병간호를 하느라 그랬다 치지만 오히려 아빠는 남동생을 더 챙기셨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남동생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때마다 질투가 나서 나도 데리고 가라고 소리쳐도 아빠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었죠. 아빠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요. 그래서 저에게는 딱히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딱 하나 좋았던 기억은 있네요. 제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 아빠와 했던 첫 나들이요. 그날 아빠는 남동생이 아닌 제게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저는 의아했지만 금세 신나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아빠는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예쁜 원피스까지 사주셨어요. 평소에 제가 원피스가 입고 싶어 노래를 부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암으로 입원하기 전부터도 빈혈로 쓰러지기가 일쑤였던 제게 엄마는 절대 치마를 입히지 않으셨어요. 엄마께서도 빈혈이 있으셔서 쓰러지면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빠가 새빨간 예쁜 원피스를 사주셨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날아갈 듯이 좋았죠. 하지만 그 원피스는 얼마 입어보지 못한 채 저는 그대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던 겁니다. 퇴원을 하고 저는 이미 훌쩍 커버렸기 때문에 그 원피스를 입을 수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도 알고 사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린 딸을 병원에 두고 와야 하는 그 마음을 원피스를 사주면서라도 달래보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다행히도 저는 그 뒤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아파봤던지라 병원에 있을 때부터 제 꿈은 사회복지사였어요. 제가 아플 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저도 베풀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죠.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아빠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너도 성인이니까 나가서 살거라. 어느 정도의 밑받침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금은 도와줄 테니 더 이상 이 섬에서 살지 말고 이 집에서도 나가 독립하거라. 사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무트로 나가야 하는 건 맞았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그래야 했죠. 그런데 저는 그날이 이렇게 빨리 결정될지도 몰랐고 심지어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실지도 몰랐어요. 막막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서운한 기분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 저 이제 막 졸업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독립을 해요?
아무리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해도 저 자신이 없어요. 자신 없어 하는 저에게 아빠는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언제까지 살 거냐면서 호통까지 치셨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를 보고도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저는 결국 그렇게 선 밖을 나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빠 말대로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더군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병원 식당에서 근무하기도 했어요. 제가 일한 병동은 주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동 병동이었는데 일부러 지원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올리기도 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남편도 이맘때쯤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복지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청년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훈훈하게 생긴 외모여서 바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치매에 걸리셨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오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알고 보니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길을 잃어서 헤매는 걸 남편이 발견하곤 저희 복지원으로 모시고 온 거였어요.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훈훈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보습학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있는 남편은 만나볼수록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인연이 되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도 아버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종종 말하곤 했었어요. 남편을 홀로 키운 시모는 아버님과 하던 오리백숙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올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마다 남편이 잘 대처해주기도 했고 시모와는 다른 성품으로 저를 더 감싸주긴 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빠의 직업과 어릴 적 저의 병을 걸고 넘어질 때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었죠. 이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격 있는 집안이랑 결혼시키고 싶었던 건데 섬에서 염전하고 살면서 뭘 알겠어. 몸이라도 멀쩡하면 말을 안 해. 이렇게만 들으면 제가 뭐 엄청 부족하게 해서 결혼한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저나 남편도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는 거에 동의를 했었기에 오로지 저의 힘만으로 모든 걸 진행했어요. 그래서 좋은 곳은 아니지만 저희만의 신혼집도 마련하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렇다고 저희 아빠가 연부라고 해서 시모한테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틈만 나면 저렇게 걸고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릴 때 아팠던 것까지 거들먹거리면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만큼은 그냥 아빠가 미웠던 것 같아요. 다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시모에게서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오자마자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받았더니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했어요. 생전 처음 듣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퇴근 후 제가 있는 곳으로 온다는 겁니다. 많이 바쁘니? 얼굴이 헬스케진 것 같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너 돈 좀 가진 거 있니? 재은이한텐 비밀로 하고 몇 달만 좀 빌리자, 응?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몬의 오리백숙집은 꽤 잘 됐어요. 게다가 시모가 장사 수완이 좋거든요. 그런 점이 얄미우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 근래 시국 때문인지 장사가 잘 안 된다며 몇 달 동안만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재훈 씨한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희 소중에는 그 정도 빌려드릴 만한 돈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마련하라고 하면 할 수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수중에 돈이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니 시모는 한순간 원래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그러면서 또 이래서 없는 집 자식은 안 된다며 이런저런 막말을 내뱉고는 횡하니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안 빌려주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부에게 돈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지속되는 와중에 남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강압으로 제가 먼저 섬을 나오게 된 이후로는
간간이 들리는 소식 외에는 어떻게 사는지 몰랐거든요. 이번 주에 수은이 상견례 있어. 자리가 비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시간 되면 유서방이랑 참석하면 좋겠구나. 아빠는 아직까지도 서수은밖에 모르는구나. 나한테 연락도 안 온 상견례를 내가 왜 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괜스레 아빠가 미워서 저도 모르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어요. 남동생을 봐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지만 아빠를 봐서는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저를 달래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남동생의 상견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옳게 될 사람은 외동딸로 사돈어른 두 분과 같이 기도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원들도 꽤 된다고 하고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곳이라고 하는데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런데도 남동생은 꿀 떨어지는 눈으로 올케를 바라보는데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사돈될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다들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겉모습이 아닌 풍기는 분위기나 느낌이 묘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사돈댁 사람들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간섭하고 싶진 않았지만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동생에게 은근슬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면서 신상 정보라도 캐낼 심산이었죠. 그런데 남동생은 고지고대로 대답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디에서 만났는지 왜 말을 못해? 얼마나 만났는데? 1년은 사귀고 결혼 결심한 거니? 아무리 요새 빠르다고 하더라도 좀 신중해야지. 아니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깟 상견례 하나 참석해줬다고 뭐 누나 노릇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상견 말고 너 인생이나 잘 살아. 걱정되는 마음에 몇 마디 했는데 괜히 말했다 싶었습니다. 결국 남동생은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그냥 하지 말았으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끼리끼리 만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게다가 제가 더 찜찜했던 건 상견례에서도 그랬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남동생 처가에서 저희 아빠 소금을 탐냈다는 겁니다. 특히 결혼하고 나서는 염전일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남동생이 일을 도와준답시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거였어요. 저희 부부는 남편 성화에 못 이겨 주말에 바람도 쐴 겸 섬으로 가서 아빠 염전일을 도와주곤 했거든요. 아무리 아빠가 인부를 쓴다고 해도 가족만큼은 못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둘이서 틈만 나면 염전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든 소금을 얻어가는 거였어요. 자식이 아빠에게 소금을 얻어가는 게 뭐 그리 큰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한두 포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도대체 저 많은 소금을 어디다 쓰나 싶을 정도로 매번 소금을 10포대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소금이 10kg 한 포대에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가져가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 많은 소금을 어디에다 쓰는지 물어봐도 그냥 얼버무리기만 했죠. 아니 올케, 도대체 이 많은 소금을 뭐 하려고 이렇게 매번 가져가는 거야? 뭐 소금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엄마 아빠도 아버님 소금 좋아하시고 주변에도 좀 널리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매번 가져가서 홍보하고 있어요. 덕분에 아버님도 소금 팔고 좋죠 뭐. 좋기는 뭐가 좋을까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홍보라뇨. 제 눈에는 그냥 모든 것이 이상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빠도 처음에는 쓸데없이 염전일에 참견하지 말라면서 남동생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올케까지 매주 와서 저러니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듯 보였어요. 무엇보다 그 뒤로 이상하게 아빠 소금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매출이 올랐다는 게 아이러니하긴 했었죠. 덕분에 아빠의 얼굴에도 살짝 미소가 머금는 걸 보게 되니까 아무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게다가 소금으로 이상한 짓을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팔아봤자 어디 김치 공장에나 팔아먹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 마음도 오래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올케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전이라면 어차피 비싼 옷이나 비싼 가방이 필요 없음에도 꼭 매주 들고 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매주 가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남동생의 차가 외제차로 바뀌기도 했었죠. 로또가 맞은 것이 아니라면 이상할 정도였어요.
너 이 차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올케도 매번 다른 명품백 들고 오던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걸 덥석덥석 사?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혹시 너보다 어린 올케가 그러고 다니는 게 부러워서 그러냐? 여자로서 명품백 하나 안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올케가 매주 바꿔 메고 온 명품백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이 되었어요. 도대체 저 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저런 비싼 걸 덥석덥석 사나 하고요. 그런데 끝끝내 열심히 일해서 샀다며 말을 돌리는 겁니다. 남편도 좀 찜찜하긴 해도 그냥 부모님이 해주셨을 수도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죠. 생각해보니 기도원이 꽤 잘 된다고도 했으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남동생은 결혼하고 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올케네 기도원에서 같이 일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상한 날들이 지나가는 한편 저희 집에서도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신경 쓰지 말라고만 대답하는 거예요. 요새 자기 이상한 거 알아? 누가 봐도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표정도 안 좋고 몸에 힘도 없는데 내가 물어봐도 대답해주질 않으니까 나 너무 답답해. 왜 그러는 건데, 어? 실은 자기랑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가 결혼 상대로 점 찍어둔 엄마 친구 딸이 있거든. 못 이기는 척 자기 만나기 전 딱 한 번 밥 먹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지더라고. 알고 보니 남편이 말로만 듣던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말대로 엄마의 친구 딸이라 성화에 못 이겨 그냥 가볍게 같이 밥 한 번 먹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여자는 마음에 들었는지 그 뒤로 엄마를 통해서 알아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곤 했었대요. 가끔 그냥 안부차 간단하게 메시지 오는 정도로만 끝났었는데 남편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점점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후에는 그 강도가 더 심해졌던 거죠. 실제로 남편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수백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전화하길 계속 반복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 학원까지 찾아가거나 저희 집 우편물을 매번 뒤지거나 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답니다. 이 여자의 엄마인 시모의 친구는 졸부라 돈이 꽤나 많았다는 소린 듣긴 했어도 설마 그 집 딸이 이러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결국 요 근래에는 저희 신혼집 근처로까지 이사를 와서 저희를 항상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그전까진 티내지 않았던 건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 남편도 감당이 안 됐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말하면 분명 걱정할 것 같아서 내 손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라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러다간 당신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돼서 나도 모르게 티가 났나 봐.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야.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두면 안 될 정도라고. 어머님 친구 딸이긴 하지만 우리 경찰 도움 받아보자. 응? 남편은 안 그래도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커지게 되면 결국 저도 알게 되니 망설여졌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 이상 본인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면서 저희 부부는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시모 친구 딸이라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시모에게도 몇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걸로 뭘 그렇게 유난이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나 저나 시모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에 결국 신고하게 된 거죠. 아니, 지금 누구를 신고한 거야? 너가 내 딸을 감히 신고해? 언감생심 어디 가서 내 딸 같은 여자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좋아해주면 고맙다고나 할 것이지?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부와 그 여자가 있는 경찰서에 들이닥친 시모 친구는 난리를 쳤습니다. 곧이어 시모도 들어왔어요. 본인 아들이 그렇게 괴롭다는데 당연히 저희 편일 줄 알았죠. 그런데 시모의 태도는 의외였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고소 취하지 못해? 사내 자식이 무슨 이깟 걸로 경찰서를 와? 엄마는 지금 시달리느라 피폐해진 아들은 눈에 안 들어와. 내가 그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그리고 나 결혼했어. 어엿한 유부남이라고. 정말 요 근래 남편은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말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본인 아들보다는 친구 딸을 더 신경 썼어요. 친구 딸은 그저 울기만 하고 있고 그 엄마는 화를 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모 친구와 시모가 경찰들에게 집안일이라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 친구분이라고 하니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게다가 그 여자는 자신은 다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핑계까지 대더군요. 오히려 저희를 이상한 과대망상증 환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찰도 가족끼리 아는 사이니 일단 화해부터 하라고 하고 그 여자한테는 다시는 오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더군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이 저런 태도로 나오다 보니 저희 부부는 화가 나고 황당할 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모는 본인 친구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저희에게도 사과를 하라고 하니 영문을 알 수 없어 벙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시모가 감싸고 도는 게 이상할 정도였죠. 거기에다가 묘하게 그 두 사람의 사이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처럼 보였어요. 시모는 난리를 피우는 본인 친구의 기분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본인 아들은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요. 지금 이 여자가 제 학원 찾아온 것만 해도 몇 번인지 몰라요. 셀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이제 이 여자가 올까봐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일상생활도 엉망이에요. 재훈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왜 이렇게 꽉 막혔니? 그러니까 애초에 네 엄마랑 내가 결혼 추진했을 때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이혼하고 오면 다시 생각해 보마.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을 하다가 왜 시모가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완강하게 나오자 시모 친구는 결국 돈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돈 주면 되냐면서 5만 원권으로 200만 원 합의금을 덥석 내미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저희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모의 태도가 저희를 더 벙찌게 만들었죠. 얘,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야. 됐어.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걸로 돈을 주고받아. 얼른 넣어놔. 저희도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시모는 잽싸게 돈 봉투를 집어서 친구 가방에 밀어넣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 저희도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어영부영 일이 마무리가 되어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고 나서도 시모는 계속 친구와 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시모 친구의 입에서 그 답이 나왔죠. 내가 너 힘들 때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너는 그걸 이런 식으로 갚니?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알아서 해. 그리고 결혼은 물 건너갔으니 1억은 당장 갚아라. 알고 보니 시모가 그 친구에게 1억 정도의 빚이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 했더니 이 여자에게 빌린 거였어요. 시모가 돈을 빌리려고 했던 이유도 단순히 가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으니 당연히 저렇게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모는 친구가 당장 1억을 갚으라고 하니 얼굴색이 변하면서 매달려서 애원을 했어요. 저희 보고도 빨리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하라고 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도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워낙 순둥순둥한 사람이라서 화도 낼 줄 몰랐는데 본인 엄마에게 어지간히 실망을 했나 봐요. 그대로 저희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더 있다가는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돈을 빌린 것도 남편의 핑계로 빌렸던 겁니다. 솔직히 1억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누가 덥석 빌려주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본인을 대가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남편은 시모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면서요. 안 그래도 시모가 가끔 연락하고 찾아와서 저를 괴롭힐 때마다 남편은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나니까 차라리 연애 끊어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시모가 돌아서 가는 저희 뒤에 대고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그냥 듣지 않고 와버렸습니다. 시모의 잔소리나 인신공격을 듣지 않으니 편하면서도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남편도 그래 보였죠. 한동안 저희 부부는 큰 소리로 웃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시모는 친구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며
1억을 마련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어요. 시모가 빌려서 쓴 돈인데 왜 저희가 갚아야 하냐며 거절을 했죠. 시모는 악을 써가면서 모두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처음부터 이 결혼은 잘못되었다고 악을 쓰는데 자식인 남편조차 오죽했으면 시모를 외면했을까요? 게다가 그 뒤로도 간간히 그 집 딸이 스토킹을 하는 바람에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안 보였는데 집안에서 어디 멀리 해외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편하게 숨을 쉬면서 이제는 살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모 일이 해결되고 나니 다른 쪽에서 저희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어느 날 올케한테 전화가 와서는 기도원에 한번 놀러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형님, 항상 저희가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게다가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기도원도 한 번도 안 놀러 오시고 좀 서운해요. 안 그래도 아버님도 한번 오신다고 했는데 형님도 놀러 오세요. 네? 듣고 보니 매주 남동생네를 보면서 뭐하고 사나 싶으면서도 기도원을 한 번도 가질 않았던 겁니다. 남동생과는 다르게 워낙에 싹싹하게 자라는 올케라 서운하다고 말하니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가려던 날에는 남동생 처가에서 아빠와 사업자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초대를 했고 오신다고도 하는 겁니다. 아마 아빠도 자식만 맡겨놓고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마음을 이용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그렇게 저는 올케와 약속을 잡고 기도원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같이 가기로 했지만 마침 그때 동료 선생님과 약속이 있다고 하길래 혼자 가기로 했죠. 아무리 제가 어릴 때부터 남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그래도 가족인데 별일이 있을까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워낙 올케가 아빠에게도 잘했기에 남편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남동생에게 마음이 열려있던 상태였죠. 그래도 항상 남편은 습관적으로 저를 걱정하는 타입이라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곤 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에이, 그냥 가서 기도원 구경하는 건데 뭐. 거기 사돈 어른도 다 계시고 사원들도 다 있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도 잘 만나고 와. 조심하고. 지나긴 해도 이렇게 만나는 일이 드문데 희한하기는 하네. 무슨 일 있는 것 같으니까 볼일 보고 나도 거기로 넘어갈게. 그렇게 올케네 기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방문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던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남동생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왜 그렇게 씀씀이가 커졌는지도 그 광경을 보니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사돈어른 두 분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볼 일이 없어서 어색하기만 했는데 편하게 대해주어서 금방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번 결혼식 때 봤을 때보다 두 분 다 얼굴이 좋아졌더라고요. 특히 안사돈은 무슨 시술을 받는 건지 아니면 꾸준하게 관리를 받는 건지 피부며 뭐며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확실히 요 근래 기도원이 잘 되고 있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누나 왔어? 내가 전화해서 한번 놀러 오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지희가 먼저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차 싶었어. 기도원 좀 구경시켜줄까?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남동생의 태도였습니다. 살면서 저한테 누나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어색하게 기도원을 구경시켜준다는 말이 그렇게 오글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과 올케가 기도원을 구경시켜준 뒤 사돈어른들과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때 저한테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온 김에 이따 저희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를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사원들한테 소개도 해드릴 겸 해서요.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요. 아, 저는 그냥 오늘 남동생네가 어떻게 사는지만 보고 싶어서 왔던 거라 괜찮습니다. 기도원 하신다는데 남동생 맡겨놓고 한 번도 못 찾아뵌 것도 죄송하고 해서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진 모르지만 저에게 자꾸 사원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며 권유를 하는 겁니다. 워낙 나서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게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옆에 와 있던 올케와 남동생까지 합세해서 거드는 거예요.
게다가 남동생은 제가 어릴 때 아팠던 것까지 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면서 계속해서 부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오신다고 해서 기도 주인공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이 나왔거든요. 서서방에게 얘기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특히 안사도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듯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넷이서 합심해서 각자의 역할대로 움직였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계속되는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기도 시간에 같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봐도 신기한 광경이긴 했어요. 무슨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바깥사돈 말을 듣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그냥 넋놓고 보기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문을 여는 기도가 끝나고 바깥사돈이 앞으로 나와서 소개할 사람이 있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 이야기까지 말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했어요. 듣고 있는 저도 불편하지 않고 계속 들을 정도였으니 정말 말만으로도 사람을 홀릴 수 있는 게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걸 이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소개하는 멘트와 함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쭈뼛쭈뼛 앞으로 나갔어요. 한참을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야기가 심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 염전 이야기부터 저를 간호하느라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점점 기분이 상해지고 있는 찰나에 제 건강을 짚고 넘어갔어요. 마치 건강해진 이유가 본인 때문인 것처럼 꾸며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아직까지도 아픈 구석이 있다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의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건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서 밑밥을 깔기 시작했죠. 저 말과 동시에 갑자기 남동생이 옆으로 오더니 제 팔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갑자기 팔은 꽉 잡고 그러는데? 여기서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기 전에 얼른 놔?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테니까. 너가 솔직히 누나로서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 이거라도 해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사니까. 끝나고 나면 내가 너도 명품백 하나 사줄게. 정말 말 그대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틀림없이 이건 무슨 짓을 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더 분명했던 건 여기에서 도망쳐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남동생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트라우마처럼 어릴 때 괴롭히던 남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스쳐갔어요. 현기증이 나고 눈물이 핑 돌면서 두려워졌습니다. 여기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이 순간 초대받았다던 아빠는 도대체 언제 오나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올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마저도 희망을 잃어갔죠.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포기해버리면 정말 무슨 일이든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했죠. 손은 포박을 당했으니 머리로 남동생 얼굴을 내리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눈을 뜨는 순간 제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군가 남동생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친 거죠. 아빠였어요. 이 악랄한 것들이 일부러 아빠와 저와의 약속 시간을 다르게 잡았던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짓을 하려고 일부러 일찍 불러놓고 아빠와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자고 깨어냈던 거죠. 하지만 섬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 시간 맞추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돈과의 저녁 약속을 지키려고 뒤에 있는 배를 타면 너무 늦을 것 같아 앞 시간 배를 타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일찍 도착하신 거죠. 미리 가 있는 건 예의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시간을 때우려 했지만 섬생활만 하셨던지라 뭘 어찌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동생과 저까지 연락이 안 되니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기도원을 방문하셨던 거죠. 이런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네가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내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다. 할 짓이 없어서 네 누나를 팔아먹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당연히 아빠의 등장에 기도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있고 올케와 사돈 어른들은 수습하려고 안절부절이었죠. 저도 그 순간 갑작스러운 아빠의 등장에 잠시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내 아빠는 저를 붙잡고 기도원에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도 기도원에 도착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고민이 있다던 동료 선생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체념하고 집으로 가려다 제 생각이 나서 기도원으로 발길을 돌렸던 거예요.
그 순간 아빠와 저를 발견한 거죠. 아니, 아버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처남,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내가 아무리 처남이 평소에 누나한테 막대했어도 그러려니 했는데 이건 도를 넘잖아. 아니, 매형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 처가 때까지 다 잡아서 모함하는 겁니까? 제가 뭐 누나한테 안 좋은 거라도 하려고 했을까 봐요. 누나가 아직도 몸이 약한 것 같아서 우리 기도원의 비법으로 치료 좀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대체 이 상황은 뭔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추궁하자 남동생과 올케는 그때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찝찝한 기분은 풀리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려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막아냈어요. 아빠가 기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남동생이 힘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돈 어른들과 몇몇 사원들까지 나와서 저희가 기도원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아섰어요. 도대체 내가 만든 소금으로 뭘 하는 거냐? 네 누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냔 말이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사돈,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기도만 올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노여움 푸세요. 분명히 소금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 끝내 기도원에 들어가서 밝혀내지 못했어요. 수적으로 저희가 밀리다 보니까 무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배는 끊겼기 때문에 아빠도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로 하셨죠. 집에 돌아오니 편안해졌는지 그때서야 긴장이 풀렸나 봅니다. 저는 들어오자마자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사돈댁 기도원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부터 부담감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날 저녁과 새벽 내내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계속 위액만 비워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는 제가 그러는 동안 내내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시가 되었든 화장실을 갈 때마다 아빠의 발자국 소리도 같이 들렸거든요. 제가 한숨도 자지 못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렸으니 아빠도 아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고 아빠는 섬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정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이번에는 아빠 염전일 때가 떠들썩해졌어요. 이 시기쯤에 마을에 출렁다리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꽤나 예쁘게 잘 지어져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섬으로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배편도 신경을 써야 하고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출렁다리 하나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저희 섬 자체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역개발 계획에서 그 일대의 땅들에 대해 해양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염전으로 먹고 사는 저희 아빠의 일터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투기꾼들이 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동생까지 기획부동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빠에게 염전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아빠, 어차피 평생 염부로 살 거 아니잖아. 이만큼 했으면 됐어. 솔직히 나도 할 생각 없고 물려받을 사람도 없는데 아빠 여기서 더 늙으면 염전을 못한다니까. 그냥 이참에 나한테 넘겨라. 내가 진짜 그거 몇 배로 불려줄게. 썩 꺼지지 못해. 너는 네 누나한테도 그런 짓을 하더니 이번에는 이 애비가 네 목표인 것이냐. 정신 좀 차리나 싶더니만 앞으로 나 찾아와서 뭐 부탁할 생각 말어. 정말 염치도 없나 봅니다. 그런 일을 해놓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싶었어요. 바랬던 것도 아니지만 그 뒤로 사돈댁 어느 누구에게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기에 아빠는 남동생 때문에 속상하셨는지 술을 더 드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끔 주말에 남편과 내려가서 보면 빈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거든요. 제가 속상해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해도 아빠는 그저 힘없이 웃으실 뿐이었어요. 예전보다 더 비쩍 마른 몸과 홀쭉해진 까만 볼이 안쓰럽고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살이 세웅지마라고 제가 어떻게 아빠의 일을 미리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저 속상해서 술을 드시는구나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찜찜한 날들이 지속되는 와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동생이 붙잡혀 왔으니 와봐야 할 것 같다면서요. 남편과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남동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케와 사돈어른까지 다 있었죠. 저 인간들이
우리 엄마 병 낫게 해준다고 해놓고 소금물인지 뭔지 아주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내가 그 이상한 기도원 간다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어?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저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소금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빠 염전에서 뻔질나게 소금을 가져갔던 겁니다. 건강해지고 병을 낫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꿰내어서 소금물을 하게 했던 거죠. 그걸로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겠어요. 소금물로 의식을 하고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의사는 왜 있고 병원은 왜 있습니까? 그렇게 바깥 사둔 말솜씨로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기를 치다가 소금물 의식을 한 할머니가 결국 중환자실 신세까지 지게 된 겁니다. 할머니의 증세가 악화되는 걸 눈치챈 자식이 결국 기도원을 고소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현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소금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찰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금물이라뇨. 그것도 나이 드신 노인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이 사람들 용서 못하니까 당장 깜빵에 넣어주세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금물을 하고 나면 다 비워냈으니 이제 채워야 한다면서 기도원에서 만든 소금이라며 미네랄 소금을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미네랄 소금도 아니면서 그렇게 속여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영양가 많은 미네랄 소금이라면서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빠 염전에서 소금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더군요. 무엇보다 연부집 딸인 저한테 미네랄 소금이라며 효능이 좋다고 자랑을 하던 올케가 생각이 나서 헛웃음까지 났습니다. 미네랄 소금이 전해질 수치도 좋고 여러모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좋다며 사달라고 저를 찾아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남동생네가 열심히 한다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 저희 부부 먹을 것만 조금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사줬더니 그 뒤로 매번 주위 사람들에게도 좀 팔아달라느니 하면서 졸라서 단칼에 거절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 그럼 그때 그 미네랄 소금인지 뭔지 아는 것도 아빠 소금으로 그 난리를 쳤던 거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니? 그래서 그 소금 먹고 뭐 손해본 거 있어? 그냥 동생이 좀 도와준다는 셈 치면 되는 거지 이제 와서 뭘 따져. 결국 그 미네랄 소금조차 아빠 소금으로 만들어서 사기를 쳤던 겁니다. 염부들에게는 소금이 정말 재산을 떠나서 자식과도 같아요.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애정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기도원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남편은 동료 선생님에게 바람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돈댁에서 돈을 주고 그 선생한테 약속을 잡아달라고 시켜서 저 혼자 기도원을 방문하게끔 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알고 나니까 진짜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어요.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남동생에게 달려와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아빠는 놀라울 정도로 표정에 변화가 없으셨어요. 내가 너 연부되는 걸 바라지도 않았다. 연부는 너 같은 건 될 수 없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만든 소금으로 이딴 장난질이나 치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 결국 그렇게 남동생과 사돈댁은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미 사람 목숨을 담보로 사기를 쳤으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아빠, 저 한 번만 빼내주세요. 네? 제가 진짜 이번엔 잘할게요. 제가 아빠가 원하시면 연부도 될게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동생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자 아빠를 향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아빠는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올케는 옆에서 아빠의 표정을 파악하고는 벌벌 떨고만 있었죠. 그 순간 아빠의 시선은 사돈 어른들에게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차마 안사돈에게는 하지 못하고 바깥 사돈을 향해 불사다구를 한 대 더 날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식 맡겨놓은 게 미안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저 자식은 내놓았다고 해도 내 남은 자식에게까지 그런 짓을 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하니 어디 한번 실컷 콩밥 먹어봐. 아빠는 그대로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4명은 고소하러 온 피해자들에게 둘러싸여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남동생은 아빠를 향해 애원하듯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죠. 그들이 사기쳐서 벌어들인 금액이 무려 2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이제 평온한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아빠는 예전처럼 염전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나 봐요. 이번에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이라면 지긋지긋한 저에게는 그리 달가운 전화는 아니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의 말은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빠의 입원 소식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과로나 영양실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빠는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동안 술로 버텨온 아빠의 삶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태까지는 아니어서 수술만 잘하고 회복만 잘하면 다시 원래대로 일상생활 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만다행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전에 아빠 집에서 보았던 술병들과 안 좋았던 안색과 마른 몸이 떠오르면서 그동안 자식으로서 소홀했던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게다가 남동생 고소 사건까지 겹치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나 봐요. 잠깐 안 뵌 짧은 시간 동안에도 더 마르셨더군요. 왜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냅뒀어? 아프면 병원에 갔어야 할 거 아니야. 나랑 엄마 아플 땐 그렇게 부지런히 데려가 놓고 왜 아빠는 참고 살았냐고 왜. 이깟 아픈 게 뭐라고 병원을 오냐. 아빠는 병원이라면 지긋지긋하다. 거기에서 무슨 병이라도 있다고 하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아. 너희 엄마도 그렇게 보내고 너까지 이럴 뻔했는데 병원이라면 무섭다. 병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겐 아빠의 말이 가슴에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그대로 저는 누워있는 아빠를 붙잡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을 훔쳤죠. 이대로 아빠를 잃을 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려 눈물이 더 쏟아졌던 것 같네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드나들었어요. 저는 거의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빠에게 더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대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죠. 제가 받은 것만큼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사회복지사가 되어놓고 정작 아빠는 돌보지 못한 제 자신에게도 자책감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아빠 곁을 지키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빠한테 투정도 부려보고 시덥지 않은 이야기도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릴 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는 너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아빠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고. 아니야. 너희 엄마도 너처럼 원체 몸이 약했어. 그걸 너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고. 너희 엄마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지. 너를 보기만 해도 자기 때문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매일 울었어. 사실 어린 나이에는 엄마가 항상 강해 보였기에 저처럼 몸이 약하거나 어디가 아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하면서 자책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며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어릴 때 남동생만 데리고 나갔던 것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저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였답니다. 어르고 달래고 혼을 내봐도 듣질 않으니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하셨대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섬을 떠나라고 한 것도 다 그런 이유였다는 아빠의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아빠가 너희 엄마를 못 지켜줘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이제 마음의 짐 그만 내려놓아라. 아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동안 가슴 한쪽에 응어리져 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내내 아팠던 것도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동생에게 괴롭힘 당했던 것까지요. 거기에 아빠에 대한 원망까지도 물 흐르듯 씻겨 내려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빠는 수술도 잘 끝내셨고 저와 남편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회복도 빠르게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아서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예정보다 빨리 퇴근해도 좋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해양공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투기꾼들이 몰려와 떠들썩했던 염전은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도 해양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 그 계획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빠의 염전 또한 무사하고요. 그 뒤로 아빠는 조심해야 한다는 저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시 연부의 삶으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전처럼 하진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평생 소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만큼이나 소중한 자식 같다나 뭐라나요. 제가 질투를 하는 것 같자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릴 때 너희 엄마가
너한테 왜 치마 안 입힌진 알고 있지? 얼마 못 입을 걸 알면서도 너 입원하던 날 사준 새빨간 원피스를 좋아하던 네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이건 너 결혼 선물로 주고 싶어 사둔 건데 이제야 준다. 아빠에게 건네받은 상자 안에는 새하얀 원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장 방으로 달려가서 갈아입고 나왔죠. 아빠의 눈썰미가 실패를 해서 품이 조금 크긴 했지만 제 눈에는 어떤 옷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도 리마인드 웨딩 때는 그걸 입으면 어떻겠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사이에 저희 부부에게는 예쁜 딸도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할아버지 따라 염전 가는 거에 맞들렸어요. 매번 저에게 할아버지한테 가자며 조를 정도니까요. 엄마, 이번 주에도 할아버지한테 갈 거지? 나 그 빨간 장화 신고 할아버지랑 소금 만들 거야. 나도 할아버지처럼 연보될 거야. 6살짜리 딸의 당당한 포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빠에게 전해드렸더니 가업을 이을 사람이 드디어 나왔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미 아빠는 매주 놀러오는 손녀딸을 위해서 예쁜 빨간 장화를 사다 두시기까지 했죠. 요즘엔 염전에 가면 남편까지 합세해 3대가 소금 만든다고 난립니다. 딸은 장난치기 바쁘지만 그런 손녀를 한없이 따뜻하게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에 또 한 번 웃음이 나네요. 비록 저에게 많은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도 저는 가족이 있는 한 어떤 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